네,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재정비 사업, 특히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들이 좀 탄력받아서 현재 진행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듯합니다. 뭐 정책들 방향들이 뭐 여야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 다 이제 완화책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재건축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손을 또 봐야 되는 상황도 됐기도 했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특히 이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변화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건 연도수로 봤을 때 2006년도, 2008년도,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그 현재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정책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기준점 봤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가격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현재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2017년도부터 현재 리모델링 기본기획 수립이 2016년도에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리모델링 기본기획 수립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2019년도 8월 달부터 시행됐다. 또 2017년도 6월부터는 LTV와 DTV가 강화가 됐던 시점이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 LTV, DTI 강화부터 해서 굉장히 좀 규제 일변도로 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1까지 현재 찍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들이 어떤 규제책에 따라서 규제는 실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발표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갔죠.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현재 규제책으로만은 특히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게 언제 한번 있었던 일이냐면요. 2003년도부터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규제책이 굉장히 강했던 규제들이 많이 들어갔던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규제가 들어간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집값은 거의 100% 이상 올랐고요. 토지 가격까지도 60에서 70%대까지 올랐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겨서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뭐 리모델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났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과거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매매가를 보게 되더라도 이게 한 6년 정도입니다. 평균 매매가가 이제 2014년도부터 따졌을 때 재작년까지입니다. 199.7%가 올랐습니다. 거의 200%가 오른 거고요. 실제적으로 2,750만 원 정도 평균치였던 도심권 용산구에 있는 주택 가격이 5,638만 원대까지 오른 거고요. 그리고 평균제 3,429만 원이었던 송파구 지역도 현재 7,186만 원대까지. 이 가격은 실제적으로 2년 전 시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700만 원, 광진구 같은 경우도 5,300만 원대까지 잘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 같이 올랐죠. 거기에 양천구도 2,400만 원대에서 4,300만 원대까지. 그리고 서북권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나 광진구나 동북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안 오르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서북권 서대문구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랬죠. 그런 지역이 1,737만 원에서 3,7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2014년부터 20년도까지 현재 쭉 말씀드린 대로 투기 과열지구부터 해서 현재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규제 억제책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리모델링과 이제 본문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이제 비교를 하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골조를 유지를 하죠. 리모델링은 현재 골격은 유지를 합니다. 완전 철거 방식이 아니죠. 재건축은 완전 철거 후 신축이고요. 기본적인 현재 그 골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 사업 가능 연한 같은 경우는 실제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준공후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후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등급, 안전진단 등급을 보더라도 B등급 이상이 되게 되면 수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데요. 3개층만 올릴 수 있습니다. 3개층. 3개층 올릴 수 있고요. C등급이 되게 되면 수평으로 옆으로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D등급 이상이 돼야지만 재건축의 현재 안전진단 등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부분 재건축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공후 15년 이상이 됐으면서도 재건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죠.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재건축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중과는 기존의 15% 이내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라든가 공용시설들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됐던 내용보다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5% 이내로 하는 거고요. 세대수 증가는 사실상 재건축은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어서 현재 시공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또 현재 인허가권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세대수가 일반 분양 물량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또 관련법은 리모델링 사업 같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법과 건축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 현재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재건축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 법령의 지배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인허가라든가 여러 개 사업의 변화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만 보더라도 용적률 제한이 없는 게 현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용적률 제한이 없다.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한계점, 말씀드린 대로 수직 증축은 3개층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아무래도 현재 기본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3개층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기에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들어가게 되면 또 이거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적 용적률이 300% 이내죠. 무조건 최대 300% 이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용적률은 실제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주택 또 초과이익 환수 없죠. 당연히 기본적인 세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5%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크게 돈이 되지는 않는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여건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또 임대주택 비율도 들어가야 됩니다. 증가 용적률의 50%. 증가 용적률의 50% 정도로 건립을 해야지만 당연히 용적률을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게 되면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조금 더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이익 환수는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10에서 50%가 국가가 환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 단계를 좀 보게 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단계, 재건축은 기본 계획부터 해서 착공 준공까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기본 계획부터 1차 진단, 조합 설립, 건축 심의, 행위 허가부터 해서 2주화 철거, 2차 안전 진단, 착공 준공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부터 1차 안전 진단, 건축 심의 신청이라든가 수평 증축은 뺀 1차 안정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해서 수평 증축 제외한 2차 안정성 검토,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 건축 심의부터 해서 2차 안전진단 진단을 여러 차례 거쳐서 현재 착공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당연히 사업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재작년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 2,416개 단지 중에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가 58.4%. 총 4,200개 단지 중에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증축 가능한 게 실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을 만들어서 실제 리모델링을 현재 공동체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증축이 가능하다. 15% 이상 돼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금 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17개 단지 중에서 현재 경관 연수를 따졌을 때 15년 미만 단지 빼고 3,249단지가 현재 1단계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뺀 나머지,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 이제 2단계로 들어간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3,096단지, 그다음에 단지 특성을 따라서 사회 단계로 나눈 898단지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재건축 세대 증가율을 봤을 때는 898단지, 그다음에 이제 11만 6천 세대가 증가하는데 맞춤형 봤을 때 2,198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갖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지구가 현재 사업 완료된 단지가 16개, 사업 추진되는 지역이 46개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는 동남권에 34개, 서남권에 9개, 도심 8, 동북 7개, 서북 4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 봤을 때 동남권 정도의 동남권 지역에 많이 몰리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 지역 중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도 아무래도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